부자들의 음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마는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간표. 2007년 8월 공포가 고요하게 세상에 퍼져나갔다. 은행 시스템은 서서히 작동을 멈췄다. 도미노처럼 사태는 번져나갔다. 전 세계 경제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위협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7조에서 9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금액의 긴급 구제 금융과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음에도 시티그룹과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과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위기는 대기업과 다국적 은행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나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근심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직장을 잃고 돈을 뺏기고 예금도 사라지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돈과 퇴직연금까지 날린 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는지, 또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누굴 원망해야 하는지,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혼란은 언제 끝날 것인지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오늘날 혼란을 초래한 사건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금융 혼란을 이야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계 경제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위기의 시간표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시간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 8월 6일 미국의 가장 큰 모기지 대출 업체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가 16억 유로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 세계 신용시장이 경직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은 대출과 유동성을 부양하기 위해 유로화 사용 국가의 은행에 950억 유로에 가까운 돈을 방출했다. 2007년 8월 10일 하루 만에 유럽중앙은행은 세계 자본시장에 610억 유로를 또다시 투입했다. 2007년 8월 13일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는 476억 유로를 방출했다. 이렇게 총 3번의 현금 투하를 통해 주말을 뺀 3일 연속 유럽중앙은행이 쏘아 부은 돈은 자그만치 2040억 유로에 달했다. 2007년 9월 영국의 가장 큰 모기지 중개업체이자 가장 큰 소매금융은행인 노던룩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1866년 이후 처음 터진 예금 인출 사태였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점화되다. 2007년 금융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선거 운동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정치 운동으로 기록되었다. 세계 경제가 몰락 직전하는 신호가 분명히 켜진 상황이었음에도 선거운동 초기에 경제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 동성결혼, 낙태, 이민 등이 뜨거운 이슈였다. 후보들은 토론을 할 때도 경제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 말했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존 맥케인이었다. 2008년 9월 다우지수가 단 하루에 504포인트나 떨어지던 날 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거대한 금융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서 춤을 출 때 대통령은 어디 있었는가? 가장 앞서 나가던 대통령 후보들, 또 경제 정책을 이끄는 수장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루 종일 경제 소식을 전달하는 방송이나 언론들은 왜 투자자들에게 빨리 돈을 빼라고 경고하지 않았는가? 경제 전문가들은 왜 아직도 장기 투자를 하라고 투자자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모두 금융 폭풍이 몰려온다는 경보를 올리지 않았을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해안을 갖지 못했던 탓일까? 모든 사람들이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다음 사건이 증명한다. 2007년 10월 9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인 14,164포인트를 기록했다. 1년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08년 9월 부시 대통령과 재무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구제금융 자금으로 7천억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7년 8월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40억 유로를 쏘아붓고 또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독이 묻은 금융 파생 상품으로 인해 결국 베어 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거대 모기지 대출업체 페니메이, 프레디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AIG는 국유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 나아가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중환자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모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수많은 주와 도시들이 재정 파탄에 처해 앞다퉈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난 뒤 다우지수는 777포인트나 공두박질 쳤다. 역사상 주가 지수가 하루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였다. 이 검은 월요일은 결국 136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10일, 일주일이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다우지수는 2380포인트가 폭락했다. 역사상 가장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2008년 10월 13일, 다우지수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날은 하루 만에 936포인트가 치솟았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이날 주식시장은 9,387포인트로 마감했다. 2008년 10월 15일 다우지수는 733포인트가 폭락하여 8,577포인트로 마감했다. 2008년 10월 28일 다우지수는 889포인트가 치솟았다. 13일의 상승 기록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었다. 이날 장은 9,065포인트로 마감했다. 2008년 11월 4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하에 다양한 형태로 7조 8천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한 상태였다. 2008년 12월, 11월에만 미국에서 58만 4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 1974년 12월 이후 실업인구가 가장 많이 치솟은 달로 기록되었다. 미국의 실업률은 6.7%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2008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200만 명이 직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인 중국에서도 2008년에만 6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졌으며 붕괴의 문턱 앞에 다가섰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경제학자들은 2007년 12월 이후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기에 들어섰다고 마침내 인정했다.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기 후퇴가 1년이나 진행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경기 후퇴라는 사실을 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 역시 자신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분의 1 정도 날아갔다고 시인했다. 부자들 역시 시장의 평균 손실보다 적게 손해를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손해가 적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교는 대학 기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2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인과 크라이슬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174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대형 사회 간접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전 정부가 이미 집행한 7조 8천억 달러와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예산이다. 2008년 12월 31일 2008년 다우지수는 8,776포인트로 마감했다. 경이로운 지수를 기록했던 딱 1년 전보다 5,388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이 기록은 1931년 대공황 이후 1년 동안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다. 1년 사이에 6조 9천억 달러가 허공에 날아간 것이다. 경제 위기를 맞은 대통령의 대처. 엄청난 경제 위기와 마주하여 부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기록적인 액수의 긴급 구제금융 계획을 밀어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법안은 우리 경제를 지켜줄 것이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킴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실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살리는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다. 1989년 그는 빚더미에 앉은 저축대부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660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저축대부 산업은 660억 달러를 받고서는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축대부 산업의 부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660억 달러의 구호 금액을 지원한 대가로 납세자들은 1,500달러를 부담해야 했다. 원래 금액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20년이 지난 2008년 9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7천억 달러 지원을 요청하면서 비슷한 약속을 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버지 부시의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금융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세운 핵심 슬로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였다. 그런데 어째서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거의 그대로 끌어다 썼을까? 그것은 전혀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게 아닐까?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오바마는 얼마 전 시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로버트 루빈에게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시티그룹은 몰락 직전에 긴급 구제 금융으로 450억 달러를 받아 겨우 회생했다. 또한 내리 서머스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수장이었던 티모시 가이스너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들 모두 클린턴 행정부 때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글래스 스티글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 스티글법은 쉽게 말하자면
지난 대공황을 통해 우리가 몸소 깨달은 값비싼 교훈의 결정체다. 이 법의 핵심은 연방준비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저축은행과 그럴 수 없는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슈퍼마켓을 꿈꾸는 시티그룹의 야망을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클린턴, 루빈, 서머스, 가이스너는 글래스-스티걸법을 폐기하는 데 힘을 모았다. 하지만 시티은행은 이 법이 폐기되기 전부터 이미 금융 슈퍼마켓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시티그룹은 오래전부터 글래스-스티걸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소규모 은행가들의 연합인 ICBA의 CEO 케네스 빈턴은 2003년 P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시티그룹의 사업 편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기업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시티코프와 트래블러스 그룹은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 보험, 증권을 하나로 묶어 파는 가장 큰 금융재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전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 형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 사업 형태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금융 슈퍼마켓이 완성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두 기업이 합병하여 만들어낼 시티그룹 부회장 자리에 재무장관이 앉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한마디다. 두 기업이 합병하여 만들어낼 시티그룹 부회장 자리에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앉을 거라는 얘기 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버트 루빈은 정말 시티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재무장관은 티모시 가이스너다. 그는 1998년에서 2001년까지 로버트 루빈과 로렌스 서머스 두 재무장관 아래에서 재무차관을 역임했다. 서머스는 가이스너의 멘토이며 가이스너는 로버트 루빈의 후견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금융 혼란을 초래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조한 사람들이다. 저축은행과 투자은행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워렌 버핏이 대량 금융 살상 무기라고 일컫는 겉보기에도 그럴듯한 파생 금융 상품을 쏟아내도록 부추긴 장본인들이다. 바로 이들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 혼란을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경제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까? 오바마가 변화를 약속할 때 그는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이야기한 것일까? 물론 시간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오바마가 로비스트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가 임명한 재무 관료들이 바로 지금 그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금융 혼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그것을 공모한 내부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독자 코멘트. 나는 오바마가 진실하고 배려하는 리더라고 생각해서 글을 찍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교육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금융 IQ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 실망스러울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역시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가 아닌 단기적인 전술적 반창고를 붙이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새 정부가 실시한 조치들은 제방에 난 커다란 구멍을 틀어막고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늘날 금융 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연방준비제도의 실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 일가를 이룬 로스차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만 나에게 주면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 누가 법을 만들든 신경 쓰지 않겠다.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소수의 갑부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관계를 간략하게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1914년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어 세계의 갑부들에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로스차일드가 꿈꾸던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금융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는 은행 카르텔, 가로 열고 카르텔이란 기업 상호 간의 경제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 결합 형태, 가로 닫고 이다. 연방준비제도는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허가한 제도인 셈이다. 연방준비제도를 만든 또 다른 이유는 거대 은행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 2008년 부시 대통령이 7천억 달러를 긴급 구제 금융으로 내놓자 골드만삭스 출신의 재무장관 헨리 폴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함께 미국의 거대 은행들에게 아무런 심사 절차도 없이 즉각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수십억 달러를 내주었다. 곤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국가의 돈을 마음껏 퍼준 것이다. 결국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거대 은행과 기업들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제도다. 물론 정부는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라고 명령하지만 사실상 정부는 그러한 명령을 강제할 수도 없고 또 강제할 의지도 없다. 2008년 12월 중순 USA 투데이는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다. 250억 달러를 지원받은 JP 모건 체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대답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100억 달러를 받은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게 제공하는 구제금융은 그야말로 권력자가 보통 사람들의 돈을 거두어 자신의 부유한 친구들에게 퍼주는 돈일 뿐이다. 자기 친구들의 실책과 무능, 아니 명백한 사기 행각을 덮어주기 위해 뿌리는 돈이다. 결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돈이 아니다. 거짓말처럼 들리는가? 2009년 1월 26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거대 은행 대출 감소라는 기사를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은행들의 2008년 4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면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13개 거대 은행 중 10개 은행의 초과 대출 금액이 4분기에 비해 1.4%인 460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빌려주라고 정부가 준 납세자들의 돈 1,480억 달러를 이들 은행이 꿀꺽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정말 미국 경제에 변화를 불러오고자 한다면 먼저 연방준비제도, 미국 정부, 거대 부자들, 권력자들 사이에 맺어진 편안한 관계부터 깨뜨려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할지라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클린턴의 재무 관료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오바마 역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 보인다.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의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을 모두 합한 손실은 60조 달러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은행과 정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쏘아 부은 돈은 10조 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50조 달러 손실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누가 그것을 메워야 하는가? 이 손실은 누구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일까? 바로 우리다. 금융위기로 인해 진짜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구제해 줄까?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입은 손실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제 금융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 2013년이 되면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된다. 거의 100년 동안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현금 강도 집단으로 군림해 왔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성조기 배지를 달고 은행 창고 뒤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훔치는 강도 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과 정부에 맡긴 돈을 훔쳐다가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1981년 버민스터 폴러 박사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부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부자들이 우리 주머니 속에 마음대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대한 가치로 떠받들었던 나에게 그의 말은 매우 불편하게 들렸다. 하지만 내 안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나의 오랜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의 말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몰래 품었던 어떤 의문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다시 묻기 시작했다.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는가? 왜 나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싸워야 했는가?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또 미국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폴러 박사의 말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의심을 흔들어 놓았다. 1980년대 초반 나는 그러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권력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수많은 진실들을 알게 되었다. 독자 코멘트. 나는 아직 23살밖에 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도 몰랐던 나로서는 사실 충격이라 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직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 뒤에 숨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다. 납세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뉴스에서 연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마치 어떤 신비롭고 거대한 짐승과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는 전혀 다르다. 나는 연방준비은행이 정부 기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제대로 감독을 받지도 않는 조직이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정도다. 어떻게 그런 조직이 미국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게 된 것일까? 정말 궁금하다. 다음 시간에는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